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텔레그램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눈앞이 막막한 피해자들 과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N번방 사건, 만민중앙교회 사건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뒤에 든든히 서 계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1호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신진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뭐 짐작은 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단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경찰이 피해자한테 국선 변호사를 원하시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사를 선정이 되고 나면 제가 조사할 때 같이 동석을 해드리고 법률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의견서를 써드리고 재판에 만약에 넘어가면 재판에도 제가 출석을 해서 재판 내용을 듣고 피해자분한테 또 전달해드리고 네.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이 탄원서든 합의서든 이런 것도 제가 제출해드리고 이런 다방면의 일을 합니다. 이게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해준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죠? 돈이 들진 않죠? 무료입니다. 네, 무료고요. 네. 자, 지금은 그렇다면 지원 대상이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선정 대상이 되는 범죄는 성폭력 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그다음 장애인 학대 범죄, 인신매매 범죄, 스토킹 범죄 5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대부분 좀 어떤 그 여성이랄까 좀 미성년자랄까 약자들이 많은 그런 범죄들이네요. 맞습니다. 그 스토킹까지 보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신진희 변호사님은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인데 국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 국선 변호사가 있고요. 네.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 달라요? 네, 종류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일반 사선 사건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피해자만 지원하는 업무만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예. 전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이고요. 저와 같이 그래서 전체 전국에 45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 밖에 일반 변호사님들께서 자신의 생업을 하시면서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일정한 사건을 받으셔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비전담 변호사님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국선 변호사 하면 그러니까 비전담 변호사님까지 합해서 네. 아니면 이렇게 국선 전담 변호사까지 합해서 그냥 국선 변호사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신진희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국선 전담 변호사. 맞습니다. 아까 5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니요. 그 5가지를 다 합니다. 다 해요? 네. 근데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이제 성폭력이니까 그런데 네. 스토킹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네. 와, 그 5가지의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폭력이라든지 네. 일반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그러면 국선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거 새로 그 이펙트는 안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국선 전담 변호사 우리 신진희 변호사님, N번방 사건, 만민중앙교회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 변호하셨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모두 몇 분 정도 변호하셨습니까? 제가 전담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비전담 변호사로 지원을 했었고요. 네네. 피해자들을. 근데 전담 변호사가 된 게 2013년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제가 좀 보니까 피고인 즉 가해자 기준으로 해서는 2087명. 와. 근데 피해자 기준으로 하니까 4048명. 근데 지금 8월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9월, 10월, 11월이니까 한 달에 한 100명 이상씩 제가 지원을 해서요. 네.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이야, 진짜 전국에 동생들도 많고 이게 큰언니 역할을 진짜 하시는 거군요. 언니 부른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피해자 변호사님. 네네. 그쪽에서 제 별명은 데모입니다. 데모. 야. 제가 붙인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제 네. 피해자들 쉽게 말해서 동생들이 붙인 별명이 데모.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아주 진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자, 신진희 변호사님이 성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1호라면 뭐 어떻게 말하면 남들이 안 가본 길을 이제 가신 건데 특별한 계기나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국선 전담 변호사죠.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전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그 네. 비전담 변호사로 그냥 사건이 한 건 한 건 올 때마다 사건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렇게 비전담 변호사 즉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던 계기는 네. 여기 여의도 근처에 여의도 가정법률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있죠. 순복음교회 옆에.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제가 거기서 계속 무료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 피해자 분께서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상담하면서 이런 피해자분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생겨서 예. 네, 국선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또 전담 변호사 제도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해서 네, 지원해서 하게 됐습니다. 계속 1호를 걸어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너무 이제 초보적인 질문 같긴 하지만 청취자들이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일반인은 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신고를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특히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도 있고 네네. 어떤 길이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길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에서는 그냥 일반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되는 질문 드릴게요. 피해자들이 어디서 국선 변호사 이제 찾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피해자가 범죄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안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범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경찰로부터 안내 신고는 받을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분께서 범죄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성폭력 상담소에 만약에 먼저 상담을 하셨다면 네. 상담소에서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안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그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들어와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희 공단에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근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상 국선 변호사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가 전제 조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디서 자기가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가 1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비용도 전액 국가 지원이라고 하셨고요. N번방 사건 때는 피해자들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돕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이름과 주민번호 바꾸겠나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바꾸고 이런 피해자들 많습니까? 이건 많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근데 내 이름이 만약에 알려졌다고 하면 개명이란 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주민등록번호라는 건 앞번호와 뒷번호가 있는데 네. 앞번호는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뒷번호만 바꾸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금융과 관련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뒷번호까지 노출이 돼버리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인 경우에도 네. 주민등록증을 인증을 해버리면 뒷번호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범죄 피해도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추가 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2013년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전담한 것만 해도 2013년부터 하신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성범죄 수법도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피해자들 지원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신체가 접촉하는 접촉형 성범죄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네네. 하면 지금은 비접촉형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착취 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성범죄는 접촉형 성범죄였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성범죄는 비접촉형 성범죄다. 온라인 성범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범죄 양태 야 이렇게 달라졌구나 느낄 만한 대표적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 사건이라 하면 다 아시는 박사방 사건이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는 박사방 사건 이전에 N번방이 있었고 N번방 같은 그런 류의 사건이 그 이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종 N번방이나 박사방처럼 조직화된다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성착취까지 일어나는 네. 경우는 2019년 이럴 때 넘어서 그렇게 발생했던 거로 말씀드릴 수 있고 2010년 이럴 때도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범죄 수법이랄까 대표적 유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은 네.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 수 있는 그런가요? 죄명들이 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 예. 이 단어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강간, 강제추행 등 또는 강간상해, 강간살인 이런 류의 사건들이 있고요. 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성폭력 사건인 집단 강간 네. 류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와 친족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빠라든지 오빠라든지 뭐 고모, 이모부 뭐 이런 사람들 관련한 사건들도 있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네. 일어나는 장애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고요. 디지털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촬영류의 사건들이 있고 네. 촬영을 넘어서서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사건 이렇게 또 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신진희 국선 전담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018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시는군요. 피해자들 심리 상태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하시네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요. 네. 사실 저희 피해자들이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크냐면 한번 유포되고 나면 예. 그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금방 없앨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영상 있는 걸 찾아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찾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접촉형 성범죄일 때 피해자가 혼자서 감당을 했는데 지금은 비접촉형 성범죄에서는 이게 더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완전 끊는 그런 인격 경우가 살인이네.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저쪽에서 이런 걸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 이런 걸 요구하면 일단 경계하라.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뭐 이거 너 저기 어디 취업하려면 그 사진을 보내라 하면서 뭐 어떻게 막 엮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일단은 경계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취업뿐만 아니라 요즘 네. 대출금 관련해가지고도 대출. 똑같이 인증을 하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안 갚으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진 같은 거를 네. 보내게끔 해서 그 사진을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협박하는 이런 류의 사건들 대출을 좀 해주고 제 시간에 못 갚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고리 대출을 해주고서는 사실은 불법 대출이죠. 네, 맞습니다. 해주고서는 시간 안에 걔네들이 요구하는 시간 안에 못 갚으면 이걸 퍼뜨리겠다. 이거 너를 온 세상에 알리겠다 이러면서 혹은 일단 사진을 보내봐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게 해서 그럼 며칠은 우리가 좀 참아줄게 뭐 이런 식의.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엮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네, 꽤 많습니다. 이게 이런 점들을 좀 우리 그 젊은층들은 잘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불법 영상물로 인한 범죄 이제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들은 처음엔 이런 영상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죠. 모르고 예. 있다가 주변의 지인이 알려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너의 영상이 떠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내가 이거 당했구나 싶을 때 이제 당하지 않도록 뭐 사진을 함부로 보내지 않고 초반에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이거 당했구나 싶을 때는 빨리 경찰 신고가 가장 우선돼야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신고와 수사 뭐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일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영상물이 어느 경로로 퍼졌는지를 수사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가해자를 특정을 해서 뭐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해자를 구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이제 넘어가는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자, 특히 불법 콘텐츠는 또 해외까지 갈 수 있고요. 지금 사실상 영구 삭제가 어렵다고 해요. 피해자들이 이제 무력감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물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네.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삭제와 차단은 경찰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네, 차단 네. 결정을. 네. 그래서 거기서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제부터 보기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네. 지난주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골자로 하는 성폭력 처벌법도 본회의 통과했고요. 이게 성범죄 대응에 좀 도움이 될지 또 추가로 이런 점은 좀 보강돼야 된다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범죄자가 딥페이크를 만들면 네. 그다음에 몰래 들어가서 수사하는 위장 수사의 방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이후에 사후 약방문 격입니다. 물론 예.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만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목소리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있다면 네. 그쪽에도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후 약방문뿐만 아니라 사전 차단할 수 있는데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신진희 변호사님은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변호하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피해자들 중에는 모두가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자 엄벌을 원하시죠.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을 빨리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즉 말하자면 합의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네. 우리가 사건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런 사건을 합의를 할 수가 있어? 가해자 엄벌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는. 네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잊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시면 합의를 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피해자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법정에 이제 자주 가실 텐데요. 가해자들 보실 겁니다. 막 속에서 끌어올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실 텐데 그 가해자들 보면 성폭력, 성범죄 가해자들 보면 진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가명을 위한 쇼를 하는지 우리 신진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사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피고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도 계시고 예.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행동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말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세히 보면 또 그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법을 통해서 예, 예.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눈에다 안약 넣고 온 친구 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구속 사건인 경우는 피고인이 재판 받다가 다시 이렇게 그 교도관을 통해서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 네. 뒤는 볼 수는 없지만 예, 예. 불구속 사건인 경우는 이제 집에 있다가 재판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재판 마치고 나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걸 봅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반성하는 태도만 보였구나라고 생각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흉폭한 범죄고요. 상대방이 인격을 살인하고 완전히 진짜 목숨을 경각에 달리게 하는 그런 정말 악랄한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피해자의 편이 돼주고 있습니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네.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편은 아니다. 네. 예. 자, 공정하게 하는데 제 말은 편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제 전하려고 했던 뜻
피해자를 되게 배려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냐 이런 질문이 더 좋은 질문 같아요. 네네.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수사관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12년, 13년 그때에 비하면 네. 지금 2024년의 오늘은 수사관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배려를 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말 한마디 하더라도. 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자, 제가 딥페이크 피해 받지 않을 요령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딥페이크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라는 것은 제가 프로필 사진 올린 것만 가지고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명함 사진만 있어도. 네, 그걸 방지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딥페이크가 문제됐을 때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내려라. SNS 사진 내려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SNS 이외에도 자신 학교를 다닌다거나 회사를 다니면 단체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자기의 뭐 인스타라든지 SNS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그 사진 정보를 올리는 거는 조금 더 그런 범죄에 취약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4988님이 성범죄는 그야말로 살인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도움 요청하면 좋을지 아까 이제 경찰 말씀하셨지만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피해자분들께서 피해를 당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112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경찰이 모시러 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조차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헷갈릴 때도 그냥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112 꼭 기억하시라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성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